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이제 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느라 정말 설레는 시간을 또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이게 휴가가 그림의 떡일 것 같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 공채 시즌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번 하반기 공채에서는 조금 많은 분들이 성공 취업, 취보를 하셔서 그동안 애써온 노력들을 조금 더 보상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려면 좀 부족한 스펙을 차근차근히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할 텐데요. 네. 또 채용 공고가 뜨는 것마다 막 그냥 붙여넣기 식으로 자소서를 쓰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어떻게 어떤 곳들을 지원할 것인지 나에게 딱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 취업 성공을 위한 맞춤형 전략,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하신다면 최고의 전략을 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여름 동안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들을 가을철에 또 좋은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를 준비해봤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집중하시면서 과연 나에게 맞는 전략은 무엇일지 또 하반기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뜨고 나서 전략을 짜면 굉장히 늦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이번 주는 삼성전자 계열사 공채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텐데요. 이분과 함께하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충분히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그룹 출신이시고요. 공채 지원에서 제갈 공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리포트의 홍기찬 간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취업 시장에서는 비수기 이제 여름 하반기 공채 대비하기 전에 비수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좀 기찬 쌤 제자들 중에는 뭐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나요? 우선 지금 뭐 비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9월 시즌이니까 이제 2달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 수시 공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공계 학생들 이번 하이닉스 수시 공채는 또 영업 마케팅 직군도 채용이 열렸기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라는 표현보다는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워너비 그룹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기찬 쌤 취업 준비생들도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워너비라는 저는 표현보다는 이공계들 입장에서는 아마 선배들이나 올해 상반기 취업했던 선배들 보면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삼성에 못 가면 이공계들은 다른 기업도 붙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채 규모가 절대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하고 또 문과들 입장에서는 이제 쉽지만은 않죠. 근데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갈 수 있는 기업, 꿈꾸는 기업, 전 세계 최고의 기업. 그리고 문과 학생들은 또 이번 하반기 때 금융권 채용이 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생명이나 화재, 선보 이런 또 금융권이 존재하기에 모두 다 좀 도전해야 될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연봉도 굉장히 높은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외에도 조금 이렇게 취준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삼성보다 연봉을 더 많이 주는 기업도 많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자기 개발 기회가 많은 기업임에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삼성 다닐 때 삼성에서 보내주는 대학원 과정을 밟았는데 학부생들에게는 또 석사의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 석사들에게는 박사의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 박사들한테는 포닥 기회까지 주고 뭐 그다음에 지역 전문가 삼성 MBA 뭐 이런 당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뭐 입사하는 사람들이 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니지만 또 이제 자기 개발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좀 인기가 있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삼성그룹 공채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세미 캐스터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샘입니다. 취준생들의 워너비 기업 삼성그룹의 공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서류 전형을 통과한 분들은요, 직무 적합성 평가를 거쳐서 우리 취준생들의 수능이라고 불리는 G사트를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가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사학위 이상 보유자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이때 공인 어학 성적이 필수로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인적성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G사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G사트는 총 115분간 진행이 되고요. 언어 논리와 수리 논리, 추리 논리, 시각적 사고 이렇게 문항은 110문항으로 걸쳐서 치러지게 됩니다. 이때 언어 논리에서는 언어 선택의 적절성과 맥락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수리 논리에서는 기본 계산 능력과 자료 분석 능력, 그리고 추리 논리에서는 주어진 조건에서의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시각적 사고에서는 공간 지각 능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네, 이렇게 G사트를 빠르게 풀어내면요, 오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오답률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G사트를 이어서 마지막으로 면접이 남아있죠. 면접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면접은 실무 면접과 창의성 면접, 임원 면접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때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때 결코 간단하게 볼 수는 없고요. 실무 면접에 대해 살펴보면 전공 관련 이해도와 직무 역량에 대해 평가를 하고요. 창의성 면접에서는 창의성, 논리력, 직무 이해, 그리고 표현력에 대해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인성 검증을 걸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최종 면접을 다 마치고 나면은 합격자를 가릴 수 있겠죠. 이때 삼성이 어떻게 해야지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삼성에 들어가야 될 전략을 어떻게 짤지 우리 컨설턴트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저희가 요일별로 지원 전략, 자소서 그리고 면접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첫 시간인 만큼 삼성전자의 채용 특징, 채용 규모와 직무 등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업종별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순위에서 기업 전자 부분이 1위가 삼성이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번 하반기 공채에도 많은 취준생들이 도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반기 채용 규모를 좀 기찬씨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상반기가 보통 한 전자가 대절 기준으로 한 3,500, 그다음 하반기가 4,000 정도 올라가고 지금 뭐 반도체 실적은 역대 최고 호황을 계속 기록 중이에요. 물론 네. C나 IM,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가전 쪽의 실적은 좋지 않지만 좀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좋고 라인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4,000 정도는 아마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평상시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예, 뭐 삼성전자 채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DS 부분 그리고 CIM 부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단 삼성 하반기 공채가 처음 도전이신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사업 부분이 이제 DS는 부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사업부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3가지 사업부로 나뉘게 되는데 지금 압도적으로 전 세계 1등을 추진하고 지금 끌어가고 있는 데가 디램하고 낸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시장이 왜 호황인지 그리고 여기가 왜 많이 뽑는지도 좀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디바이스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전자제품이 디바이스가 구동을 하고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움직이는 완제품 세트 메이커 이걸 만드는 사업부가 이제 C하고 IM이고요. 그러면은 내가 팔다리가 움직여야 되니까 모터도 필요하고 센서도 필요하고 뭐 이러하겠죠. 근데 이 홍기찬이라는 전자제품을 제어하는 부분은 홍기찬의 두뇌가 될 거예요. 이 두뇌가 이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뇌는 2가지 기능을 해요. 내가 듣고 보는 것들을 기억하기도 하고요. 내가 듣고 보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연산을 하죠. 이 연산을 하는 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칩입니다. 여기가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칩과 관련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러니까 휴대폰이라고 하면 휴대폰의 CPU 칩, 뭐 이미지 센서, 드라이버 IC 뭐 이런 여러 가지 IC들이 있어요. 요걸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은 2가지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들은 아주 내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거.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서 내가 메뉴판을 보고 우리가 그걸 다 기록하진 않죠. 네.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 그건 기록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비휘발성, 그러니까 영원히 기록되는 거. 여기가 이제 낸드 프레시드 메모리고요. 그 다음에 그때그때 기억했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거. 여기가 D램입니다. 그러면 이런 메모리 디바이스를 이제 메모리 사업본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칩이라는 거 시스템 LSI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반도체 칩 메이커들 보면 칩을 설계만 하고 생산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삼성이
삼성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드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가전 여기가 이제 IM과 C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를 만드는 사업부가 메모리, 시스템 LSI 그리고 파운드리 세 가지로 나뉜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작은 조직들이 있는데 네. 굵직굵직한 조직은 이 정도로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기찬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긴 한데 같은 분야에서 좀 인재를 채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경쟁력 부분에서 본다면 좀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면 좀 유리할까요? 아까 우리가 삼성 채용 프로세스를 볼 때 질사시험 물론 이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게 삼성 취업의 약한 7할이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앞단에 더 중요한 부분은 어찌 보면은 이제 내가 어떤 계열사와 어떤 직무를 선택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도 떠들 수가 있는데 네. 보면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면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 내가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학교 다닐 때 3D 프린팅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디바이스를 내가 만약에 만들어 봤어. 그러면은 나는 기계공학도니까 오케이 이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 홍기찬이 얘기했던 전자제품사업본부 따라서 내가 C와 IM 쪽에 기구 설계 파트에 도전한다. 이런 논리를 짜는데 이 논리가 맞는데요. 중요한 건 현재 채용 규모를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이익에 약간 7할 이상이 지금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기구 설계가 많이 덜 뽑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고 또 내가 기구 설계 관련돼서 그 이력이 석사들이나 올드루키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만한 수준이 못 된다. 그렇다고 하면 반도체 8대 제조 공정에서 기계적인 설계와 해석이 중요하고 또 거기에 진동 해석이라든가 열 유체 해석 이런 여러 가지 기계공학도 다운 인자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내가 도전을 해서 메모리 사업부를 가야 하지 않을까. 자, 그럼 메모리 사업부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거기가 설계가 있고 그다음에 공정이 있고 설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직무 중에 내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돼요. 이 계산이라는 건 제가 일원화시켜서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각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향과 학업 이력과 공학 과정과 여러분들의 스펙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여러분들이 고3 시절로 회귀하시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대학을 선정할 때 수만 가지 고민을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내신이라든가 수능 점수, 학교의 전형을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대학을 초이스했듯이 지금 이번에 동일한 선택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정말 수능을 치르는 마음으로 좀 꼼꼼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채용 규모나 경쟁률 여기에 또 본인의 경쟁력에 맞는 직무 선택도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부문별로 지원 전략을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CIM, 완제품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좀 어떤 취준생분들이 지원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재료공학을 전공했다라고 해서 이런 전자재료 파트의 공정과 물성을 공부한 친구들은 당연히 DS 부분을 생각할 거고요. 화공 베이스로, 화학 베이스로 공부를 해서 반도체 제조, 즉 8대 제조 공정의 케미칼 공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DS 부분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우선 회로했던 친구들이죠. 그다음에 전기했던 친구들, 그리고 소프트했던 친구들. 이 세 분야에 대해서 학업을 진행했던 친구들의 고민이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로를 전공했는데 그 관련된 인베디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센서라든가 통신, 영상 같은 것들을 제어했던 IoT와 관련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졸업과제로. 그런 친구들은 이제 IM이나 C를 쓸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인베디드 프로젝트, 캡스톤 디자인 설계를 여러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공학을 전공했던 대부분의 학교에서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친구들 대비 나의 공학적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얼마나 높을 것이냐 이런 식의 의사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컴퓨터공학이라고 하면 주로 컴공을 했던 친구들은 5가지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첫 번째는 웹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웹페이지 기반으로 홈페이지 구축하는 프로젝트, 아니면 모바일, 우리가 안드로이드 계열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된 프로젝트, 안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하고 연동될 수 있는 인베디드 프로젝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는 프로젝트, 보안 관련된 프로젝트 이런 등등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 내가 진행했던 공학적 프로젝트가 과연 DS 부분과 연결이 될 것이냐, CIM 부분과 연결이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번에 생명하고 화재, 카드 이런 금융권에서도 IT 인력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고민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굉장히 많이 했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기업이 ERP 시스템을 잡아주는 기업에서 인턴을 많이 했다. 그런 친구들은 삼성 SDS 도전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내가 보안 쪽으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많지 않은데 그런 특화되어 있는 과제와 인턴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금융 IT를 써도 돼요. 금융 IT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고 하면 채용 규모가 많은 DS 도전이 나에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본인 프로젝트를 좀 보고 의사결정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삼성이 지원하는 친구들이 약 한 10만 명인데 10만 명이 떠다니는 사이에서 내가 어떤 초이스를 해야 상대적인 나의 경쟁력이 올라갈까? 이런 고민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뭐 또 저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게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 리크루팅에 대한 정보를 또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때 저는 아주 좋은 시도인 것 같은데 채용 공고가 오픈이 될 때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아주 직무의 세부적인 이력들을 하나하나 직무별로 다 노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해가지고 공학과제와 연동시킨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죠. 네. 네, 그리고 영업 마케팅 부분도 좀 보면요.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지원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CIM 부분은 국내 영업이 있고요. 또 DS 부분은 국내 영업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외나 국내 영업 파트를 지원할 때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좀 좋을까요? 우선 간단하게 어학 기준 베이스로 말씀드리면 가장 어학 수준이 낮게 유지하는 파트는 삼성전자 판매법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디지털 프라자, 유통 영업이거든요. 여기는 어학 등급이 5급 이상이면 도전이 가능하고 IL 이상으로 도전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재학생도 많이 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윗단? 뭐 윗단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제가 내수에서 글로벌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설명드리면 네. 우선 국내 영업을 총괄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전자 판매법인은 디지털 프라자에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 전자제품이 판매되는 루트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 모바일, 온라인, 뭐 백화점, 마트 곳곳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완제품 사업부의 모든 영업 총괄 조직이 한국 총괄. 여기가 6급 그다음에 IM 이상으로 도전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어떤 친구들이 많이 쓰냐면 마케팅 관련된 이력이라든가 뭐 그런 유통적인 이력을 갖고 있는데 영어 못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여기에 많이 도전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CIM, 그러니까 IM과 CE가 있는데 여기서 원래는 CIM 조직에서 영업 마케팅을 작년 하반기까지는 통괄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E 따로, IM 따로, 뭐 영업 따로, 마케팅 따로 다 나뉘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해외 영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IH 그다음에 7 이상으로 도전이 가능하고 마케팅 직군 채용은 따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DS. DS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모리, 시스템, NSI, 파운드리 사업부가 주력인데 이 세 개 사업본부의 영업. 이건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서 국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로 어떤 거래선이 있냐면 미주권의 아마존, 그다음에 중국의 하와이, 오포, 비보, 뭐 이런 아니면 삼성전자의 세트 사업부를 대상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뇌를 판매하는 거, 전자 디바이스의 연상과 저장을 기록하는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B2B 영업이고 기술 영업의 성격을 약간 띠는데 실제로 가는 친구들은 거의 다 문과들입니다. 여기는 영업 마케팅을 총괄로 뽑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여기를 많이 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해외 영업이기 때문에 7 IH 이상으로 도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계산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쭉 제가 알려드렸는데 만약에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내가 서반어 전공이야. 그다음에 어학은 7 만들었어. 무역 관련된 자격증 갖고 있고 해외 인턴 코트라이스 하나 했어. 그러면 어딜 쓸까?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과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DS? 이거 뭐야? 뭐 반도체? 이거 뭐야?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 우선 배제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CIM 쪽으로 이제 도전을 해요. 근데 이 친구는 CIM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가 반도체를 몰라서 TV나 모바일로 간다 이게 아니라 서반어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DS 부분의 거래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주권, 중화권 세트메이커이기 때문에 서반어라는 나의 전공을 활용해가지고 고객사와 컨택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소비재 시장, 남미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게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아주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취업 도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이 DS 반도체 부분이 국내 판매는 10% 미만이고 대부분 해외로 이제 대상을 하다 보니까 미주나 중화권 그러면 중국어 성적도 굉장히 좀 필수적인 부분이 있겠네요. DS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10%밖에 안 된다고요. 내수가. 이건 세트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DS 부분은 어디다 판매를 하냐면 물론 삼성전자의 가전사업부와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에도 반도체를 팔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보면 사업부 사이의 매출이고 그거 외적으로는 물론 LG전자에도 판매가 일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주력으로는 해외에서 지금 클라우딩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서버 컴퓨터를 매립하면서 IT 서비스를 수많은 포털 기업과 아마존 같은 유통 기업들이 도전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파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칩을 사갖고 와가지고 중국 업체들이 뭐 만든단 말이에요. 휴대폰을 만들죠. 거기에 판매한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국내 영업을 지원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국내 영업을 좀 지원할 때 어떤 점을 어필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전자판매법인은 하반기 때 안 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 상반기에만 많이 뽑거든요. 네. 하반기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 총괄을 쓰죠. 근데 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해외 영업은 비중이 커요. 그런데 이제 한국 총괄은 채용 규모가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삼성그룹이 삼성전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영업 마케팅을 뽑고 삼성 SDI에서도 영업을 뽑고 그다음에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금융권을 집중으로 도전했다. 그래서 지금 금융권 A매치를 도전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전자보다는 원래 내가 걸어왔던 길이 있기 때문에 생명, 화재, 카드, 자산운용, 증권 이런 삼성이 제2금융권 도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유통 쪽으로 굉장히 많이 했다. 그리고 중국어가 뭐 중국어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일부 호텔 신라를 볼 수도 있고 지금 에버랜드 같은 과거에 물산에 지금 들어와 있는 뭐 식품 유통, 식음료 사업이나 급식 사업도 삼성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삼성전자 쓰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각각 그러니까 해외형 인재라고 하면은 저는 삼성전자 글로벌 역량을 갖고 있는 친구들, 해외 영업에 도전하는 친구들은 삼성전자 DS나 CIM으로 가는 게 상대적으로 맞아요. 여기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네네. 하지만 내수형이라고 하면 하반기 때는 한국 총괄밖에 채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매출 비중이 크지 않고 그럼 수많은 학생들이 또 여기에 몰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어떤 선택지를 차선책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네. 내가 좀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 잘 파악하고 지원을 한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취준생들이 내가 어떤 직무에 적합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혹시 좀 중복 지원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삼성은 이제 중복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에는 세 개 계열사를 선택하니까 여러분들 좀 편하게 생각을 하고 한화나 현대자동차 그룹은 복수 지원이 가능하니까 싹 다 쓰면 되는데 네. 삼성은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만약에 이걸 풀어놓으면 삼성전자 쓰는 친구들이 삼성전기나 디스플레이 SDI를 다 쓸 거예요. 그럼 너무 혼란스럽겠죠. 채용 인원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과거 학업 경험, 그다음에 이제 선배들의 조언, 그리고 캠퍼스 리크루팅에서 나오는 정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이즈를 좀 보세요. 계열사의 사이즈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채용 공고를 보면 반도체 연구소가 A4지로 이렇게 출력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면은 반도체 연구소도 한 이 정도 분량으로 보이고 메모리 사업부도 이 정도 분량으로 눈에는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래 반도체 연구소하고 메모리 사업본부에서 뽑나 보네. 그래 나는 석사니까 반도체 연구소 써야지.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안 된단 말이죠. 채용 규모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사이즈를 보세요. 매출의 규모를. 네. 이번에는 좀 DS 부분 지원 전략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DS 부분이 사업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찬쌤이 보시기에 좀 채용이 많거나 경쟁률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 여러분들 반도체라고 해서 그냥 반도체 하나만 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 웨이퍼 여러분들 뭐 우리 뭐 TV에 같은데 보면 웨이퍼 나오잖아요. 그 웨이퍼를 커팅해가지고 다이가 나오면 거기다가 이제 리드 프레임 이런 걸 넣어가지고 패키징으로 만들어서 반도체 칩을 구현해요. 그러니까 이 뇌가 있다고 해서 뇌를 감싸는 이런 뭐 두개골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후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담당하는 파트가 TP 센터입니다. 테스트 앤 패키징 파트고요. 그게 삼성 내부적으로도 조직이 존재하고 또 요 사업만 전문으로 하는 뭐 대만계 ASC 코리아, 암코 같은 이런 외국계 기업들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반도체는 이 단지를 제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지 총괄의 채용이 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원하는 친구들은 주로 재학생들 보면 한수원 같은 가는 애들. 그러니까 전기기사 따가지고 이런 회로적인 부분들보다 거시적이고 전기 제어적인 부분들을 했던 친구들이 갈 곳이 또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비중은 적지만 삼성전자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거대 조직 말고 LED 사업팀도 존재를 하고 환경안전 관련돼서는 경영지원 파트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볼 때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사업부가 우선 메인으로 많이 뽑는다는 생각을 갖고 이런 틈새도 한번 고려하고요. 포인트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어찌 보면 사업부보다 더 중요한 게 직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상반기 때 삼성에서 처음으로 설계직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설계를 따로 안 뽑았죠. 설계와 공정을 합쳐가지고 그냥 연구개발 이직군으로 뽑았단 말이죠. 이게 세분화됐고 그다음에 설비직이 있습니다. 설계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프트 근무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은 반도체 공정이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순환 근무 3교대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설계는 이런 걸 잘 안 해요. 공정으로 가게 되면 시프트 근무를 많이 해요. 그런데 공정으로 가게 되면 방진복을 입고 하진 않아요. 설비 엔지니어로 입사하게 되면 방진복을 입고 시프트를 하게 될 때가 많아집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 상대적인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아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직무를 선택해야 될까 그 선호도에 따라 달려지는 부분. 그러니까 시쳇말로 내가 학점이 3점 중반 이상이고 학교가 스카이급이다라고 하면 그런 친구들 중에 설비 쓰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방대 사립대를 나왔고 학점이 3점 초반인 상황에서 설계를 쓰는 친구들은 사실 이 시장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학교의 레벨이 나뉘게 되고 학교 레벨이 무엇을 가늠하냐 면접에서 붙고 안 붙고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적성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 능력이 높은 친구들이 언수출을 잘 풉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일단 뭐 중요한 사업부 또 직무까지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DS 부분에 지원하는 지원자는 또 뭐를 어필해야 더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대 인력들을 보면 전화기가 제일 많아요. 전자, 화학, 기계. 네. 그러니까 화학도 이제 화학이 있고 화공이 있는데 공정모사라든가 합성은 많이 했지만 반도체 과목을 들었던 친구들이 별로 없죠. 그다음에 기계를 했던 친구들은 주로 요즘 인베디드 프로젝트 많이 진행하지만 이 친구들이 반도체 재료 관련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회로를 했던 친구들은 반도체 수업을 좀 듣긴 듣죠. 네. 근데 사실 반도체 수업을 제대로 들었던 친구들,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든가 반도체 태양광 이런 걸 배터리까지 폭넓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제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의 공학 비중의 인원수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화공과 친구를 DS 메모리 사업부에서 뽑는 건 반도체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화공과이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뭐 전자제품을 만든다, 뭐 휴대폰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거길 수 있는 요소 기술이 상당히 제한적인데 반도체는 레시피가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형으로 접목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설계에서 수학과 통계도 뽑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 분석이 그거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비공학도도 뽑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반도체 수업을 듣지 않았으니까 못 쓴다 이런 식의 생각보다는 내 공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산업이 여기이고 또 여기가 채용 규모가 많지 않을까? 이런 식의 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고민을 하고 구직활동 DS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 삼성전자 계열사 공채에 대해서 좀 낱낱이 알아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삼성맨을 꿈꾸면서 하반기 공채에 도전하고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신의 한 수를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상반기 제 오프라인 수강생들 중에 제가 삼성그룹에 입사시킨 친구들이 114명이거든요. 근데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이 중에 70%는 삼성만 붙었어요. 다른 데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시장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공채 규모가 큰 기업. 그러니까 저 홍기찬이 뭐라는 거야? 내가 무슨 삼성애가 아직 날 모르나 본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지 말고 이공계들은 여기 못 가면 딴 데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큰 규모의 기업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연구개발과 경영 지원 직무는 전공이 무관하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공계 출신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좀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이나 전공 이런 게 있을까요? 경영 지원 파트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재무만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은 복수 전공 포함해가지고 상경계 공부를 한 친구들을 뽑고요. 영업 마케팅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영업 마케팅 들어갔던 학생 중에 삼성전자에 음악 전공했던 친구도 있었고요. 그다음 저기 미주권에 있는 저기 무슨 미술 공부했던 친구들 DS 부분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보다는 반도체에 대한 제품 지식을 알고 있는 문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도체를 알아야 삼성전자에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는 문과를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이공계밖에 안 뽑아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당연히 이런 영업 마케팅, 연구개발은 당연히 전공을 보고 영업 마케팅은 이제 전공이 무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반도체를 알아서 뽑는 것이 아니라 해외 B2B 기술 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질과 인사이트를 보고 여러분들 뽑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하반기 공채 지원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위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잡초대석에서는 창업 능력을 가진 미래형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분입니다. 강원대학교 김원영 총장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거장.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잡초대석에서는 강원대학교 김원영 총장님을 모시고 미래형 인재 양성과 청년 창업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 뵙는 분입니다. 김건호 주무관님이 계시는 광주부터 들러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센터 부임 발굴팀에서 발굴한 사업장입니다. 광주 동구, 지산 등에 위치하고 있고 실내 건축 시공 및 실내 건축 설계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베스트 디자인 연구소입니다. 실내 건축 설계, 행정 제반 업무, 현장 관리 담당자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과 경력은 3년 이상인 구직자 지원 가능합니다. 급여는 연봉 2,5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하며 상여금 100%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접수 마감은 7월 말일까지입니다. 실내 건축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려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구직자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남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임 발굴팀에서 발굴한 사업장입니다. 전남 장성군 동아농공단지 위치하고 있고 에어컨 부품 전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커스입니다. 에어컨 부품 관련 설비 조작, 제품 조립 및 포장 업무 담당할 직원 5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합니다. 급여는 월 160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7월 말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권입니다. 무려 5명을 채용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남 고용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가져온 소식 알려주시죠. 네,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한국지오콘이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지오콘은 보강토 웅벽, 비탈몇 안전, 그다음에 토공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토목 시공 기술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토목 공사 현장의 시공 관리 및 측량을 담당하게 되고요. 지원 자격은 학력이나 경력은 무관한데요. 운전이 가능한 토목기사 또는 측량 및 지원 공간 정보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3,5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3일까지고요. 이력서를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 경력이 무관한 구직권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해피콤 주식회사라는 기업입니다. 해피콤 주식회사는 유무선 케이블 공사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경리사무 신입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반 격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ERP와 그룹웨어를 사용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고요. 우대사항은 ERP 회계정보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운전 가능자, 차량 소지자, 학종 운수자도 우대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고요. 이력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잡초대석 순서인데요. 오늘 저희 잡초대석에서는 정말 또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개교 70년의 역사와 강원도를 대표하는 종합국립대학교로 거점 국립대 취업률 1위를 하고 있고요. 또 2018년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우수한 대학입니다. 강원대학교의 김헌영 총장님을 오늘 또 저희가 모셔볼까 하는데요. 네, 평소 김헌영 총장님께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쓰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젊은 청년들에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자리하셨습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먼저 오늘 이렇게 정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장님 보니까 최근 강원대학교가 각종 전국평가에서 또 최상위 등급을 획득을 하고 있고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최고의 거점 국립대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총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2주년이 되셨고 그동안에 좀 주로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셨고 그에 따른 성과가 있었다면 그거를 또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원대학교는 제가 총장으로 취임할 당시에 학교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3년 전에 대학 평가에서 그 거점 국립대학이라는 어떤 대형 대학으로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구성원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상당히 학내 여러 곳에 문제가 네. 있었습니다만 취임한 후에 발전 계획 KNU 비전 2030이라고 하는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발전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강원대학교는 아무래도 거점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대학의 어떤 지역에서의 역할에 좀 관심을 가지고 다시 좀 지역 재생이라든지 지역 발전에 우리 강원대학교가 어떤 역량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네. 추진 전략을 오픈 캠퍼스, 즉 대학의 문을 지역에 활짝 열어서 지역과 함께
그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대학으로 다시 거듭나고자 노력했고, 또 한 가지는 또 강원대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또 두 번째였는데요. 네. 그 브랜드라 하면 대개는 브랜드 하면 아이디어 혹은 뭐 그 갑자기 생각나는 어떤 뭐 좋은 문구라고 생각하지만, 이 브랜드란 것은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이디어보다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걸 실행을 하고 또 성과를 내고 그것이 반복이 되고, 그 브랜드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강원대의 브랜드는 이런 것이다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멀리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이런 어떤 계획하에 각종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도 좀 멀리 보는 투자 전략. 요새는 이제 교육부도 많이 바뀌어서 네. 대학의 인재상이라든지 학사 구조가 그 미래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학사 구조, 그다음 인재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종 사업에 뭐 많은 그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 네. 결과 또 구성원들이 합심해서 취업률 1위, 그리고 이번 또 대학 평가에서도 아주 상위권에 자율개선 대학으로 포함이 되는 등 네.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총장님이 학생들의 취업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신 결과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업률 1위라는 좋은 성적을 얻어낸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강원대학교 취업률은 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저희들 취업률이 저희 대학이 아무래도 거점 국립대이고 또 산업 구조가 취약한 강원도의 대표 대학이고, 그리고 저희 대학은 춘천, 삼척, 도계 이 세 군데의 캠퍼스를 갖고 있고요. 네. 또 아무래도 거점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사범대 그리고 문화예술대 뭐 이런 어떤 그 흔히 말하는 취업하고는 조금 그 경쟁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다 보유하고 있다 보니 저희 대학이 올해 2018년 1월 한국교육개발원 정보공시 자료에 따르면 60.3%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네. 뭐 우리가 사범대나 아니면 문화예술대 혹은 뭐 자연과학대 이런 어떤 기초학문을 하는 데를 우리가 좀 예를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뭐 사립대의 취업률이 한 70% 정도 기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요즘 총장님도 아시겠지만 취업률이 굉장히 또 심각한 수준이고 취준생들이 정말 단군일의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데도 취업이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강원대가 취업률이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내서 많은 취준생들이 또 주목을 하고 있을 텐데, 강원대학교만의 좀 특화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게 있다면 여기서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강원대학교의 취업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은 뭐 단기적인, 즉 말해서 현재 3학년, 4학년 혹은 지금 당장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이 있다면, 네. 또 지금 신입생이라든지 아니면 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현재 매주 수요일 날을 KNU 커리어데이라고 해서 그 수요일 오후 9교시 이후에는 취업에 관계되는 다양한 상담이라든지 교과목 같은 것이 운영되고 있고요. 네. 또 저희 강원대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인 꿈설계 상담 제도가 있어서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 진로 탐색, 그다음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 선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좌를 1학점짜리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전담 교수제라든지 그다음 취업 상담제 뭐 등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뭐 취업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업관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그 직업에 대한 생각, 그다음 진로에 대한 생각을 먼저 기본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좋은 취업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대기업이 참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취준생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들이 좀 점점 감소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대학생들이 좀 창업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강원대학교에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저희 대학에서는 지금 결국은 저 미래 사회에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의 종류가 많이 바뀔 거다, 뭐 몇백만 개의 직업이 없어질 거다. 그다음에 또 저희 강원도의 경우에는 특히 또 직업이 다양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역 인재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지역을
이탈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해서 저희 대학에서도 결국 창업이 그 하나의 그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 대개 이제 그 이전에 생각한다면 신용 불량자를 만드는 기성세대의 어떤 무책임한 어떤 그 행동이 아닌가, 학생들을 창업으로 내몬다는 것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셀폰이라는 플랫폼이 있고 또 창업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 대학에서도 각종 그러니까 창업에 대한 그룹 활동, 그래서 수업을 팀플레이로 해서 창업 강좌에 그룹들이 창업 동아리가 참여할 수 있고 또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을 그룹핑을 해서 그 학생들이 협동을 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창업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정규 교과목화해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반드시 창업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는 일종의 모의 창업이죠. 그 창업의 경험을 하고 협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을 기본으로 해서 이 창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저희 대학에도 창업 선도대학 사업이라든지 창업 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어서 창업 휴학제, 창업 학점 교류제 타 대학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위한 뭐 다양한 동아리 활동, 창업 경연대회, 메이커톤 대회 뭐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창업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다양한 것을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받은 자료를 봤더니 창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을 통해서 창업 장학금을 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조금 창업 쪽으로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그래도 이 창업이라는 게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막연하고 무서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강원대학교 창업지원단을 통해서 실제로 이 창업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지금 소개해 주셔도 앞으로 좀 창업을 해봐야겠다는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직까지 대학에서 그 대학생들이 창업을 해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이제 저희 대학이 현재 창업 동아리는 약 한 4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되고 있고 그 창업 동아리 출신들 기업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썸모멘츠라는 회사는 그 현재 한 월 억대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창업을 해서 현재 4, 5년 정도 됐는데 뭐 새로운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음파 반지라고 해서 고객의 음성을 소리로 음파로 저장해서 반지에 이렇게 새겨서 기념하는 어떤 반지를 갖다가 만들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외국 수출을 아주 뭐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 학교 창업 지원단은 아니지만 저희 대학생 중에 녹야라는 감자, 씨감자 재배하는 회사라든지 그 이 감자 재배 농장하고 기업체를 연결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과자 만드는 회사하고 농장을 연결해서 그 씨감자 재배, 종자 개량 그리고 학교의 급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 6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강원대학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컨테이너 산학협력단지가 오는 8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또 주로 어떤 기관들이 이곳에 입주하게 되는 거고 입주한 기업들에게는 어떤 지원을 좀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 사실 이제 강원대학교 옆에 한 4, 5만 평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이제 개발을 하고 그 부지 안에 첫 번째 사업으로 컨테이너 산학협력단지를 조성을 현재 하고 있고 8월 말 9월 초면 아마 이게 완공을 해서 이제 운영이 될 예정인데요. 일단 먼저 지금 현재 그 건립이 되는 컨테이너 단지는 그 메인 건물은 뭐 구글 빌딩처럼 그 학생들이 혹은 일반인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즉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교류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이용하고 뭐 강좌도 듣고 하는 것을 먼저 해서 합니다. 이건 또 두 번째는 학교의 창업 동아리나 창업 교과목의 학생들이 팀 플레이를 할 때 이 메인 건물 주변에 컨테이너를 한 4, 50개 정도를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아마 학생들이 팀 플레이하는 그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대학 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그 춘천 시민들 혹은 강원도에 있는 어떤 뭐 그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픈을 해서 지역과 더불어서 창업에 대한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강원대학교가 우리나라 대학의 창업 관련 또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부터 총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뭐 강원대학교에 대한 대학 브랜드나 취업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면은 단기적인 것뿐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컨테이너 산학협력 단지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컨테이너 창업 단지가 이런 단지를 생각하게 된 그 배경에는 대학이 지역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해야 된다. 앞으로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또 일자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잡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그 역할을 바로 이 대학이 제공해야 된다. 기성 현재 시민들이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학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서 출발했고, 두 번째는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가장 환경이 좋은 도심에 있는 그 거점 대학들이 그 좋은 캠퍼스를 그 기업들하고 공유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산학협력 단지를 만들게 된 것이고, 컨테이너 단지는 그 전체 캠퍼스 산학협력 단지의 일부 공간이 될 것이고요. 이후에도 어떤 뭐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의 첨단, 그러니까 춘천 같으면 뭐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포스트 BI, 현재 대학에 있는 창업 보육센터에서 보육이 끝난 기업들의 그 진출로로 포스트 BI 센터 같은 걸 유치해서 명실상부하게 대학이 이 창업의 그 시작부터 완전히 그 상장이 돼서 나갈 때까지 대학에서 이 좋은 환경을 같이 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캠퍼스 산학협력 단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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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잡초대석에 여러분들을 모셔서 얘기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물론 준비해온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원고도 안 보고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드물거든요. 그만큼 학교와 관련되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직접 챙기고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그러면 총장님께 조금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강원대학교 정말 자랑할 만한 대학이다 이런 점은 정말 여기서도 자랑할 수 있겠다 한다면 정말 그냥 대놓고 자랑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대학교는 지금 가장 대학 중에서 최근 한 2년 동안 변화가 가장 큰 대학이다. 되게 일반적으로 국립대학이라 하면 상당히 경직돼 있고 각종 제도나 규정 때문에 변화가 어렵다고 되게 생각을 합니다만 네. 최대한 그 변화 규정 속에서 그 큰 변화를 좀 도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말해서 미래 사회 구조가 바뀌고 노동시장이 바뀌는데 대학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생각하에 현재 유연한 학사 구조, 그래서 저희 대학만 가지고 있는 그 미래융합형 가상학과, 즉 말해서 가상학과라 하면 신입생들이 없는 학과입니다. 즉 2학년 이상부터만 있는 학과인데 다양한 어떤 실용적인 학과들, 뭐 창업학과, 특허학과, 혹은 화장품학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반 대학이지만 학생들이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자기가 관심이 있는 그 학과를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그 미래융합 가상학과의 수요가 몰리면 이걸 정규학과로 전환하는 거죠. 즉 말해서 학과를 만드는데 그냥 수요가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만들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만 이런 식으로 테스트베드로 운영을 해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정규학과로 그 분야의 교수님을 모시고 정규학과로 바꾸는 그런 미래융합 가상학과를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뭐 각종 부복수 전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대학하고의 학점 교류 프로그램 복수학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학사 구조를 아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 학부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면 인기가 없는 학과도 저희들이 최대한 그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자유전공 학부로 들어온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때 학과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그 인기가 있는 학과들은 좀 그 학생 모집을 점점 늘려나가고 또 현재 수요가 없는 학과들은 좀 자연스럽게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국립대 최초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총장님이 말씀 오늘 쭉 들어보니까 정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생 여러분, 기업의 이 방송도 그렇지만 첫 번째는
당장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결국 기업의 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적성에 맞는 기업, 그다음 직장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가 참 중요한데 저도 옛날에 대학생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 기업에 대한 정보나 그다음에 어떤 직업이 내한테 맞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냥 소문으로 또 선배들이 이런 기업에 가서 그다음 대기업 선호 뭐 이런 걸로 해서 직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열심히 좀 공부를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역시 지금 현재 뭐 각종 청년 실업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 실업률이 문제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정보가 부재고 그다음에 미스매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기업들은 자기 기업에 맞는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역에는. 그리고 그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 뭐 대기업 위주로 너무 선호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맞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지금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뭐 미래 학자들의 예상입니다만 이전하고는 달라서 한 번 직장이 영원한 직장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미래 학자들의 예상은 적어도 6번 정도 직업을 바꿀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결국 어떤 직장이 직업이 나한테 맞고 그 직장에 가서 나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분야는 어디고 잘 준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취업을 준비하는 그 하나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하고 또 시간이 있다면 당장 내년에 취업 뭐 당장 몇 달 뒤에 취업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년 뒤에 나의 직업은 뭐가 돼 있을 것이고 20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 것이다 라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너무 뭐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목표를 세우고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너무 좀 정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단기적인 대책만을 만들다가 시간이 지나고 실패한다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멀리 보고 좀 대응을 좀 해나가는 것이 취업 준비생들한테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 추천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총장님이 아니라 취업 컨설턴트로 모셔서 좀 얘기를 듣고 싶을 만큼 취업 한스를 또 굉장히 잘 분석을 해주고 계신데 오늘 총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우리 청년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앞으로도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거대한 아이디어 저장소의 하나로서 미래형 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성장해 나가는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잡초대석의 강원대학교 김원영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잡정보센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